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양 철학의 아주 흥미로운 분야죠. 바로 인식론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또 무엇을 아는 것이며 어떻게 그게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여기에 대한 철학자들의 고민과 논쟁 속에서 그 핵심적인 통찰을 건져 올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인식론, 그러니까 epistemology라는 말 자체가 지식, 에피스템에 대한 탐구, 로기아라는 뜻이거든요. 아이,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이 암 자체의 본질, 정당성, 또 그 한계는 뭘까 이걸 묻는 거죠. 철학의 정말 중요한 한 축입니다. 물론 요즘엔 인공지능이나 뇌과학 같은 데서도 인식 과정을 다루긴 하지만요. 그래도 안다는 것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여전히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결국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존재한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존재론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과도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식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다루는지 조금 더 명확히 짚어주시겠어요? 인식론의 핵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기원의 문제고요. 네. 둘째, 우리가 아는 대상은 무엇인가? 대상의 문제. 셋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지식이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탐구하고요. 이게 고대부터 이어진 고민인데 특히 인간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근대에 들어서면서 철학의 핵심 과제로 확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은 지식의 기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삶이 오감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경험론이랑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성적 능력에서 나온다는 이성론, 이 둘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더라고요. 맞습니다. 17세기, 18세기가 그 절정기였죠. 주로 영국 철학자들이 경험론 쪽에 그리고 대륙 철학자들이 이성론 쪽에 서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럼 경험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제대로 알려면 우리를 가로막는 편견들, 이걸 우상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그 우상 이야기.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롭더군요. 우리가 그냥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생각의 함정들, 그런 걸 딱 지적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들었어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갖는 어떤 왜곡된 시각, 이게 종족의 우상이고요. 또 개인의 경험이나 성향에 갇히는 편견, 이게 동굴의 우상. 그리고 말을 부정확하게 써서 생기는 오해들, 이건 시장의 우상. 마지막으로 기존의 권위나 학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걷어내고 실제 관찰과 실험, 즉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이컨이 이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존 노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죠. 우리 마음을 텅 빈 서판, 타블라 라사, 그러니까 백지에 비유했잖아요. 태어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경험만이 그 위에 지식을 새겨놓는다. 와, 이 생각 정말 과감한데요? 네, 로크는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이 생각을 아주 체계화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 즉 생득관념이라는 건 없다고 딱 못 박았죠. 아예 없다고? 네, 모든 아이디어는 외부 세계를 향한 감각, 센세이션, 그리고 우리 마음 내부 작용에 대한 반성, 리플렉션, 이 2가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게 감각이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걸 아는 게 반성인 셈이죠. 그런데 로크는 대상 자체의 성질, 예를 들면 크기나 모양 같은 거랑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질, 색깔이나 냄새 같은 걸 구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버클리는 그 구분마저도 의미 없다고 봤다면서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에세이스트 80p. 이 말 정말 유명하죠? 버클리는 한층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결국 우리 마음속의 관념뿐인데 그러면 그 관념 너머에 독립적인 물질이라는 게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사과를 예로 들면 빨갛다는 관념, 둥글다는 관념,
달콤하다는 관념, 이런 건 있는데 이 관념들을 담고 있는 사과라는 물질 자체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오직 정신, 그러니까 마음하고 그 안의 관념들 뿐이다. 이게 이제 주관적 관념론의 길을 연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담한 생각이네요. 그런데 경험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데이비드 흉처럼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건가요? 흉은 심지어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결, 그 인과관계마저 부정했다고 하던데요. 휴먼, 경험론의 논리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생생한 인상, impressions, 그리고 그것의 좀 희미한 복사본인 관념, ideas 뿐이라고 봤어요. 인상과 관념. 네,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A가 일어나면 B가 뒤따르는 것을 반복해서 보긴 보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 즉 인상으로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연결고리 자체를 본 건 아니다. 그렇죠. 불이 뜨겁다는 건 경험했지만 불과 뜨거움 사이의 필연성 그 자체를 본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인과관계는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복된 경험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심리적인 습관이나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물질적 실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라는 정신적 실체마저도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지각의 다발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철저한 회의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험론이 이런 회의주의의 난관에 부딪혔다면 반대로 대륙의 이성론자들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겠군요. 감각 경험은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지식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딱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찾으려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는 방법적 회의를 시도했죠. 네. 내 감각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조차 확실치 않고 심지어 수학적인 진리 2 더하기 3은 5다. 이것마저도 어떤 악마가 나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와중에도 딱 하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즉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 이것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게 바로 코기토. 네, 이게 바로 철학의 제1원리 코기토입니다. 그리고 이 코기토가 확실한 이유는 명석하고 평명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명석판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모두 참이다라는 진리의 기준을 이끌어냅니다. 아, 그럼 이 확실한 출발점, 코기토랑 그 진리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세계, 그러니까 물질의 존재까지 증명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데카르트는 우리 안에 있는 신관념 같은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요. 선한 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정신, 그리고 물질, 연장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치 수학처럼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체계를 세우려고 한 거죠. 이성을 지식의 확실한 원천으로 본 전형적인 이성론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정신과 물질 두 개의 실체를 인정했다면 스피노자는 좀 달랐다고요. 오직 하나의 실체, 즉 신 또는 자연, 데우스 시브 나추러 많이 존재한다고 봤다면서요. 스피노자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눴던 정신, 사유와 물질, 연장을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의 두 가지 속성으로 이해했어요. 아, 속성으로? 네, 범신론적인 관점이죠. 그는 감각적인 지식은 좀 혼란스럽고 부분적이지만 이성을 통해서 사물을 영혼의 관점에서 서브스페시아 에테르니타티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필연성 속에서 파악할 때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더 중시했죠. 라이프니츠는 또 모나드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는데 우주를 이루는 무수한 정신적 실체들이 신의 예정된 조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도 참 상당히 독특한 발상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성으로 파악되는 필연적인 진리, 이걸 이성의 진리라고 하고 경험으로 알게 되는 우연적인 진리, 사실의 진리를 구분하긴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신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모나드라는 그 개별적인 정신적 실체들이 각자 우지를 반영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그의 이론은 이성의 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죠. 하지만 경험론이 결국 회의주의에 빠졌듯이 이 이성론도
경험적인 현실을 좀 무시하고 이성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독달론에 빠졌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볼프 같은 후대 철학자들이 이성론을 막 체계화했지만 결국 경험적 사실을 경시하고 이성의 능력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결국 경험이나 이성, 어느 한쪽에만 의존해서는 지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네. 이 지점에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즉, 우리가 아는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대상에 대한 논쟁도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상이 우리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이고 아니다. 결국 우리 의식 속의 관념일 뿐이다. 이게 주관적 관념론. 이 두 입장의 대립이 꽤 비중 있게 다뤄졌더라고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인지.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래도 우리 상식에 좀 더 가깝죠.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 소박 실제론부터 시작해서요.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감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야만 참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게 과학적 실제론이고요. 또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절대정신처럼 세계의 근원적인 실제가 인간의식을 초월한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고 보는 객관적 관념론도 넓게 보면 실제론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온 변증법적 유물론도 대상이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의식이 이것을 반영한다고 보는 실제론의 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주관적 관념론은 아까 이야기했던 버클리가 대표적이겠네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즉, 우리 마음, 주관, 바깥의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거나 혹은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버클리 외에도 자료에서 언급된 피이테, 자아 바깥의 대상이 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고요. 쇼펜하우어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대상을 우리 의식 내부로 한정 짓는 시각이죠. 자, 그럼 이제 지식의 기원 문제, 대상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인식의 방법에 대한 논의로 가보겠습니다. 경험론과 이성론, 양쪽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칸트와 마르크스가 등장하는군요. 먼저 칸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보내주신 노트에서 특히 칸트 부분에 밑줄이 많던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개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신 거겠죠? 네, 칸트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경험론과 이성론 둘 다 일리가 있지만 결국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봤어요.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선천적 형식, 이걸 통해서 능동적으로 경험을 구성한다는 생각이에요. 아, 마치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 이미 내장된 어떤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칸트는 그 안경을 크게 두 종류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감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틀, 이게 직관 형식인데 바로 공간과 시간입니다. 공간과 시간? 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틀, 이걸 사유 형식 또는 오성범주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들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한다거나 대상을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로 인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한 12가지 정도 있다고 봤죠. 그래서 칸트가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경험적인 내용, 즉 직관과 이성적인 형식, 즉 개념이 함께 작동해야만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칸트 세력대로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정신의 필터, 그 선천적 형식 너머에 있는 세상 그 자체, 즉 물자체, 딩 안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건가요? 칸트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우리의 주관적인 형식에 의해서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벗어난 객관적 실제, 그 자체는 인식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칸트의 불가지론입니다. 아, 불가지론? 네.
하지만 그는 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나 영혼 불멸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반드시 모순, 즉 이율 배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그었습니다. 칸트가 이렇게 인식에서 주관의 역할을 극도로 강조했다면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은 상당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반영 그리고 실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던데요. 맞습니다. 유물론에 기반한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가 일차적이고 우리의 의식은 그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 Reflection. 네, 칸트가 주관 안에 선천적인 형식이 있다고 본 것과는 좀 다르죠. 이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나 논리 범주마저도 사실은 객관 세계의 실제 관계가 오랜 실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식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내용은 객관 세계로부터 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객관 세계가 우리 머릿속에 거울처럼 딱 비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바로 그 점이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의 핵심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관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실천, 프락시스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천. 네, 레닌이 말했듯이 인식은 생생한 직관, 즉 감각에서 추상적 사고, 이성으로 그리고 이것에서 다시 실천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택동은 이건 좀 더 구체화해서 실천에서 인식으로 다시 실천으로 그리고 재인식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순환과 발전을 강조했죠. 아,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 그렇죠. 즉 실천 속에서 얻은 감각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다시 그 판단을 실천에 적용해서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지식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나요? 노동이나 과학 실험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넓게 보면 노동 생산 활동, 과학 실험, 사회적 관계,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특히 사회 구조를 변혁하려는 혁명적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 혁명적 실천. 네,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실을 변혁하는 데 있고 바로 이 실천이 어떤 인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칸트가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본 것과는 달리 이들은 실천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도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네, 특정 시점에 우리의 지식은 아무래도 불완전하니까 상대적 진리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실제를 완전히 반영하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류의 실천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점차 그 절대적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대적 진리 안에 절대적 진리의 조각들이 포함되어서 계속 쌓여가면서 진리가 발전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전통적인 서양 인식론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경험에서 지식이 오는지, 이성에서 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세상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그리고 칸트의 어떤 인식구조 분석과 마르크스의 실천 중심적인 접근까지.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여정이었네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렇죠. 감각의 생생함, 또 이성의 논리, 우리 마음의 구조,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행동, 지식의 확실성을 찾으려는 이 철학자들의 치열한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다양한 도구들을 얻은 셈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철학자들의 고민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의 척도는 무엇인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